안녕하세요. 캡틴 스포츠 분석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토토 혼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쉽게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 및 막대한 정보를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1.12-23 KBL 창원 LG 대구 한국가스공사. 이 매치는 화려한 세트플레이보다 누가 페인트존 45도와 포켓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써먹느냐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창원 LG는 이미 시즌 내내 보여줬듯이 아셈 마레이의 리바운드 장악력을 바탕으로 수비 리바운드를 따낸 뒤 안정된 하프코트 공격으로 경기 흐름을 조율하는 팀이다. 타마요가 하이포스트와 3점 라인 사이를 넓게 활용해 스크린 후 팝아웃, 슬립, 드리블인 모두 가능한 옵션을 보여주면서 수비는 계속해서 선택지를 강요당한다. 여기에 유기상이 45도와 코너에서 스페이싱을 유지하며 드리블 핸드오프 이후 한 박자 빠른 캐치앤슈팅을 터뜨려주면 창원 LG의 공격은 한번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좀처럼 끊기지 않는다. 창원 LG의 4쿼터 경기력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특히 페인트존 45도 인근에서 후리하게 열리는 미드레인지와 골밑 찬스를 만들기 위해 백코트와 프런트코트 자원들이 계속 스위칭을 반복하는 그림이 반복된다. 그 스위칭 과정에서 만들어진 포켓 공간으로 공을 밀어 넣은 뒤에는 굳이 무리한 하이라이트 플레이를 노리기보다 효율적인 풀업, 플로터, 컷인 레이업을 차분하게 선택하는 팀 컬러가 뚜렷하다. 그래서 창원 LG는 리드 상황에서 상대가 추격해 들어오더라도 세트 플레이 한두 번으로 다시 간격을 벌려놓는 따박따박 득점 패턴이 4쿼터 내내 유지되는 편이다. 반면 대구 가스공사는 벨랑겔이 볼을 오래 소유하며 풀업 3포인트와 피겔로를 주도하는 순간에는 폭발적인 득점 뻥튀기가 가능하지만 슛이 한두 개씩 빗나가기 시작하면 공격 템포가 급격히 끊기는 경향이 있다. 라거나가 골밑에서 버티는 힘은 여전히 위력적이지만 창원 LG의 스위칭과 하이로 게임에 계속 끌려다니다 보면 수비에서 파울과 체력 소모가 동시에 누적될 수밖에 없다. 또한 대구 가스공사는 수비 리바운드 이후에 트랜지션이 깔끔하게 이어지지 않는 구간에서는 세트 오펜스에서 정체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사이 창원 LG의 하프코트 수비에 말려 들어갈 리스크가 크다. 오늘 경기에서는 창원 LG가 초반부터 페인트존 45도 주변에서 후리한 찬스를 만들어 내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그 포켓 공간에서 나온 미드레인지와 골밑 득점이 얼마나 꾸준히 이어지는지가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대구 가스공사가 이 흐름을 끊으려면 벨랑겔과 정성우가 상단에서 스크린을 적극적으로 타면서도 백라인 수비 로테이션을 동시에 정리해줘야 하는데 그 두 가지를 4쿼터 내내 유지하기엔 부담이 상당하다. 결국 리바운드와 세컨드 찬스를 잡고 45도 포켓 공간에서 효율적인 미드레인지와 골밑 마무리를 이어가는 팀이 이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 창원 LG는 시스템과 인력 구성 모두에서 한 발 앞서 있고 대구 가스공사는 원정 경기라는 변수까지 떠안고 출발하는 그림이다.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보면 창원 LG가 초반부터 리듬을 잡고 4쿼터 내내 점수차를 관리하는 흐름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핵심 포인트. 창원 LG는 페인트존 45도 주변 포켓 공간을 설계하는 스위칭 오펜스로 4쿼터 내내 따박따박 득점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유기상의 외곽 스페이싱과 칼타마요의 인사이드 마이너스 아웃사이드 병행, 아셈 마레이의 리바운드 장악력이 맞물리며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골밑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대구 가스공사는 벨랑겔과 정성호의 가드진에 의존하는 공격 구조 탓에 슛이 흔들리는 구간마다 세트 오펜스가 정체되고 수비 로테이션까지 무너질 위험이 크다. 결국 페인트존 45도에서 만들어지는 후리한 포켓 공간과 리바운드 싸움에서 앞서는 쪽이 이 경기를 가져가는데 그 균형추는 창원 LG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2.12-23V- 리그 남자부 한국전력 삼성화재. 이번 경기는 양팀 외인의 파워 대결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퀵 오픈과 사이드 공격의 짜임새, 그리고 블로킹 리시브 밸런스에서 한국전력이 얼마나 우위를 보여줄지가 핵심이다. 한국전력은 베논의 퀵 오픈 공격 퍼포먼스를 초반부터 활용해 상대 블로킹 라인을 흔들고 김정호에게 오픈 찬스를 꾸준히 공급하면서 득점 루트를 분산시키는 팀이다. 베논이 빠른 볼에 제대로 타이밍을 맞추기 시작하면 상대 블로커는 한두 박자 늦게 뜨기 시작하고 그 사이에 김정호가 넓은 코스를 활용해 사이드 공격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신영석의 중앙 속공과 블로킹 리딩은 삼성화재 세터의 선택폭을 좁히는 요소로 작용해 결국 아이에게 볼이 과도하게 몰리는 단조로운 구조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서재덕은 랠리 후반부에서 수비와 디그, 그리고 타이밍을 조절한 공격까지 더해주며 한국전력 전체 전술에 안정감을 부여한다. 반면 삼성화재는 아이의 강타가 터질 때는 흐름을 가져오지만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는 순간부터 공격 전개가 한쪽으로 쏠리고
블로킹 라인과 수비 커버가 동시에 무너지는 약점을 드러낸다. 김우진 세터가 좋은 리시브를 받을 때에는 중앙과 측면을 고르게 활용하는 분산 배치를 시도하지만 조금만 서브 압박이 강해지면 안전한 오픈 위주의 배분으로 회귀하면서 공격 패턴이 예측 가능해진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삼성화재는 한 세트 안에서 초반에는 따라가다가도 세트 중반 이후에는 실책과 범실이 한꺼번에 늘어나며 점수차를 허용하는 구도가 자주 펼쳐진다. 그만큼 한국전력의 조직력과 공격 전술이 짜임새 있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세트 중후반 갈수록 한국전력이 더 편하게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서브로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든 뒤 베논의 퀵 오픈과 김정호의 오픈 공격을 연달아 활용하는 패턴만 안정적으로 돌아가면 삼성화재의 블로킹 라인은 점점 타이밍을 잃을 수밖에 없다. 삼성화재 입장에서는 아이의 화력을 전제로 싸우더라도 리시브 라인이 견고하지 못하면 세터 템포가 무너지고 중앙과 사이드의 속공시간차를 살리지 못하는 답답한 전개가 반복될 수 있다. 그리고 강서브 싸움에서 한국전력이 우위를 보이는 구간이 길어질수록 삼성화재는 사이드 아웃을 처리하는 데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세트 후반 공격 성공률이 떨어질 위험이 크다. 결국 베논의 퀵 오픈 공격 퍼포먼스와 김정호의 오픈 찬스 마무리, 여기에 신영석의 중앙 장악과 서재덕의 밸런스가 더해지는 한국전력의 구조가 더 안정적이다. 오늘 삼성화재 선수들 입장에서는 리시브부터 세터 연결, 그리고 사이드 공격까지 전 구간에서 부담이 상당한 경기 흐름이 예고된다. 세트가 길어질수록 조직력과 전술 완성도가 높은 쪽이 유리해지는 만큼 전체적인 밸런스를 봤을 때 한국전력이 승부의 흐름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핵심 포인트: 베논의 퀵 오픈과 김정호의 오픈 찬스 마무리가 동시에 살아날 경우 한국전력의 공격 전개가 단번에 폭발력을 얻는 구조다. 삼성화재는 리시브와 세터 템포가 흔들리는 순간 아이 중심의 단조로운 패턴에 갇히며 세트 중반 이후 범실과 실책이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조직력과 공격 전술의 짜임새, 그리고 블로킹 리시브 밸런스를 감안하면 한국전력이 세트 흐름 전체를 주도할 가능성이 더 높다. 베논의 퀵 오픈과 김정호의 안정적인 오픈 마무리, 여기에 신영석과 서재덕이 더해지는 한국전력의 짜임새를 감안하면 홈팀이 승부의 흐름을 틀어줄 구도다. 3.12-23V- 리그 여자부 GS 칼텍스 한국도로공사. 이 경기는 리시브 라인에서 어느 팀이 먼저 흔들리느냐, 그리고 그 틈을 타나차와 모마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파고드느냐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GS 칼텍스는 실바의 라이트 강타와 레이나, 유소연의 레프트 득점을 앞세워 초반부터 사이드아웃 싸움에서 버티려 할 것이다. 실바가 높은 타점에서 공격을 꽂아 넣어주면 GS 칼텍스는 모처럼 공격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리시브가 불안해지는 순간 세터 선택이 단조로워지고 라이트 의존도가 과하게 높아지는 패턴을 노출해왔다. 레프트 진영에서 레이나와 유서연이 리시브와 공격을 동시에 소화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수록 랠리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범실과 결정력 저하가 함께 드러날 위험이 있다. 반면에 한국도로공사는 타나차를 중심으로 한 퀵 오픈 패턴과 모마의 백어택, 그리고 강소휘의 안정적인 사이드 공격이 삼각편대를 이루며 공격 루트를 풍부하게 만들어가는 팀이다. 타나차가 빠른 템포로 퀵 오픈을 성공시키면 상대 블로킹은 안쪽으로 좁혀야 하고 그 순간 모마의 백어택과 강소휘의 사이드 공격이 더 넓은 공간을 얻는 구조가 형성된다. 김세빈의 토스 분배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중앙 속공과 시간차까지 섞어 쓸 수 있어 GS 칼텍스의 블로킹 라인은 세트 내내 포지션 이동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세트가 길어질수록 공격 패턴이 다양하고 템포 조절이 가능한 한국도로공사가 조금씩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구도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GS 칼텍스가 이 흐름을 뒤집기 위해서는 실바의 해결 능력에 더해 레프트 라인 리시브가 안정돼야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의 서브 압박이 거세질 경우 후위 공격과 백어택을 연계한 상대 패턴을 온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객관적인 전력 구성과 공격 루트의 다양성을 놓고 봤을 때 타나차의 퀵 오픈과 모마의 백어택을 앞세운 한국도로공사가 세트 후반 승부처에서 조금 더 강한 집중력과 마무리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GS 칼텍스는 실바의 라이트 강타와 레이나 유소연의 레프트 득점을 앞세우지만 리시브 기복이 생기는 순간 세터 선택이 단조로워지는 약점이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타나차를 중심으로 한 퀵 오픈 찬스 메이킹과 모마의 날카로운 백어택, 강소휘의 밸런스형 공격까지 더해 다양한 공격 패턴을 전개할 수 있는 팀이다. 객관적인 전력 구성과 템포 배분, 공격 루트의 폭을 고려할 때 한국도로공사가 세트 후반 집중력과 마무리 능력에서 한 단계 앞설 가능성이 크다. 리시브 라인에서 생기는 작은 틈을 타나차의 퀵 오픈과 모마의 강타가 계속 파고들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세트 운영과 전력 밸런스를 감안하면 한국도로공사가 흐름을 잡고 갈 구도다. 4.12-23 네이션스컵 콩고민주공화국 베냉.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보면 두 팀 사이에는 확실한 체급 차이가 존재하고 이 격차가 90분 동안 여러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콩고민주공화국은 박한부의 뒷공간 침투와 은부쿠의 직선적인 돌파, 사디키의 중원 커버 능력이 자연스럽게 맞물리면서 전방 압박과 전환 공격의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너킥 루틴은 니어, 포스트로, 런닝 점프에 들어가 중간 지점에서 헤더로 방향을 살짝 바꾸는 패턴이 매우 정교해 슈팅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코너킥이 한두 번만 나와도 바로 실점 위기 장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여러 차례 반복될 경우에는 득점으로 연결될 확률이 더 높다고 봐야 한다. 사디키가 중원에서 압박과 커버를 동시에 수행해주면서 베닝의 일선-이선 연결을 끊어내면 자연스럽게 베닝은 무니에 쪽으로 공을 길게 보내는 단선적인 패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무니의 제공권과 피지컬은 분명 위협적이지만 주변에서 세컨볼을 공격적으로 주어줄 자원 구성이 부족해지면 공격이 한 번에 막히고 되돌아오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콩고민주공화국은 세컨볼 경쟁에서 앞서면서 두 번째, 세 번째 공격까지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슈팅 수와 박스 점유 시간에서 우위를 점할 여지가 충분하다. 베닝 입장에서는 토신의 스피드를 활용해 역습을 노려야 하지만 중원 전개 속도가 느려지면 토신이 공을 받는 위치가 하프라인 아래까지 내려올 수 있어 실제 위협도는 생각만큼 높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무라가 공격 가담을 반복하다가 복귀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 콩고민주공화국의 측면 돌파와 컷백 루트에 그대로 노출되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구조가 누적되면 베닝은 자연스럽게 라인을 내리고 박스 안에 숫자를 채우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그 순간부터는 콩고민주공화국의 박스 안 침투와 세트피스 패턴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콩고민주공화국은 한 골을 앞선 상황에서도 템포를 과도하게 낮추기보다는 전방 압박 강도를 유지하면서 두 번째 골까지 노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경기 흐름 자체가 공격적인 방향으로 유지될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닝이 무니의 제공권을 활용해 한두 번 정도 박스 안에서 좋은 기회를 만들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찬스의 양과 질을 비교하면 콩고민주공화국 쪽 기대값이 훨씬 높다. 결과적으로 중원 압박의 질, 세트피스 완성도, 전환 속도의 세 가지 지점에서 콩고민주공화국이 우위를 가져가는 경기 구도가 그려진다. 심리적으로도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는 팀이 홈에서 확실히 승점을 가져가야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콩고민주공화국이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상대를 흔들어 놓을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콩고민주공화국이 세트피스와 전방 압박을 바탕으로 흐름을 주도하며 승리를 노려볼 만한 타이밍이라 판단된다. 핵심 포인트. 콩고민주공화국은 박한부 은부쿠 사디키 축으로 뒷공간 침투와 중원 커버, 전환 압박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코너킥에서 니어, 포스트 러닝 점프 후 헤더로 잘라먹는 세밀한 패턴이 위협적이라 이번 경기에서도 세트피스마다 득점에 가까운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베닝은 무니의 의존도가 높고 전개가 단조롭기 때문에 압박과 세컨볼 경쟁에서 밀리면 공격이 쉽게 끊기고 흐름을 다시 가져오기 어려운 구도가 예상된다. 그 전력 차이, 세트피스 완성도, 전환 속도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콩고민주공화국이 확실히 끊어줘야 할 승부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5.12-24 네이션스컵 세네갈 보츠와나. 이 매치는 구조적으로 파페케를 중심으로 한 세네갈의 중앙 빌드업과 수비 위주의 경기 운영에 묶여있는 보츠와나의 라인 유지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다. 세네갈은 파페케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전개를 통해 한 번에 2선과 3선 사이 공간을 찌르고 은디아의 페네트레이션 드리블로 박스 근처까지 밀고 들어가는 장면을 반복해 만들 수 있는 팀이다. 그 과정에서 사디오 마네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수비 라인 사이를 찢어놓기 때문에 보츠와나 수비진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에만 수적 우위를 두고 막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상대가 파페케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순간 주변에 위치한 동료들에게 노마크 슈팅 찬스가 역으로 발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며 세네갈은 다양한 각도에서 슈팅 볼륨을 쌓을 수 있다. 반면에 보츠와나는 4-3-3을 쓰고 있음에도 중원에서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 자원이 부족해 라인 간격이 늘어난 상태로 롱볼과 단순한 역습에 의존하는 장면이 잦다. 그래서 세네갈처럼 전방 압박과 라인 컨트롤에 능한 상대를 만나면 후방에서부터 압박에 갇혀 탈출하지 못하고 공을 빼앗긴 뒤 곧바로 역공을 허용하는 패턴이 이어질 수 있다. 세네갈 입장에서는 파페케를 축으로 점유율과 템포를 완전히 지배하면서
은디아의 침투와 마네의 마무리를 통해 스코어를 벌릴 수 있는 이상적인 매치업이다. 무엇보다도 보츠와나가 사실상 수비에만 몰입해야 하는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간대별로는 버티는 구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찬스 수와 위협도는 세네갈 쪽으로 일방적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 후반에 접어들수록 보츠와나 수비진의 체력 저하와 집중력 이탈이 겹치면 세네갈이 세트피스나 세컨볼 상황에서도 추가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또한 세네갈은 홈 분위기와 전력 차이를 감안했을 때 초반부터 라인을 올려 상대를 자기 진영에 가둬놓는 경기 운영을 선택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보츠와나는 역습 한두 번의 승부를 걸어야 하지만 그마저도 세네갈의 중원 압박과 수비 조직력을 뚫어야 하는 부담이 크다. 전술적 상성과 개개인 기량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경기는 세네갈이 주도권을 놓지 않은 채 압박과 빌드업 템포를 통해 경기를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 세네갈이 한두 골로만 만족할 이유도 크지 않기 때문에 흐름이 잘 풀릴 경우 후반에 추가 득점까지 연결되는 스코어 전개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결국 파페케를 중심으로 한 중앙 지배력과 은디아 에마네의 침투 공격이 오늘 경기의 스코어 라인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핵심 포인트. 세네갈은 파페케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빌드업과 은디아의 페네트레이션, 마네의 침투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다양한 슈팅 각도를 만들어내는 팀이다. 보츠와나는 4-3-3 구조에도 불구하고 빌드업 속도가 느리고 탈압박이 약해 강한 압박과 높은 라인을 유지하는 상위팀을 상대로는 수비에만 몰리는 경향이 뚜렷하다. 전술 구조와 개개인의 기량, 라인 컨트롤 능력까지 감안하면 이 매치는 세네갈이 초반부터 주도권을 쥐고 스코어 주도권까지 이어갈 확률이 높다. 빌드업과 전환 속도, 그리고 개개인의 결정력까지 모두 고려하면 오늘 경기는 세네갈이 흐름을 장악하며 승리로 가져갈 타이밍이다. 6.12-24 AFC 챔피언스리그 알사드 SC 샤바브 아라흘리 두바이. 이 경기는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해 중원 숫자를 쌓는 알사드의 구조와 4-5-1 블록으로 버티는 알알리 샤바브드의 운영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알사드는 양 풀백이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더블 볼란치 라인을 도와주고 그 위에서 아피프가 자유롭게 움직이며 키패스를 공급하는 구조로 미드필드 장악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사이스는 일선 빌드업에서 첫 패스의 방향을 잡아주고 때때로 전진 패스를 과감하게 시도해 상대 1차 압박 라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맡는다. 이때 풀백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빈 측면을 아피프가 넓게 가져가거나 반대로 아피프가 안으로 좁혀들면 풀백이 타이밍을 보고 다시 바깥을 밟는 스위칭 패턴이 반복된다. 이 스위칭을 알알리 수비진이 완벽하게 따라가기는 쉽지 않고 한번 압박 타이밍에 어긋나면 아피프와 무이카에게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이 자주 만들어질 수 있다. 알알리는 4-5-1 특성상 미드필드에 인원을 많이 배치하긴 하지만 에자톨라에게 커버 부담이 과도하게 쏠리면 전진 패스의 질이 떨어지고 다부르와 카르타비아까지 공이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역습을 노려도 다부르가 혼자 고립되는 장면이 나오기 쉽고 카르타비아가 뒤에서부터 공을 가져오는 시간이 길어지면 전방 연계가 끊기는 그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점유와 템포 싸움은 알사드 쪽으로 기울 것이고 알알리는 블록을 좁히고 버티는 시간대가 길어질수록 체력 소모와 집중력 저하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인버티드 풀백의 움직임과 아피프의 하프 스페이스 장악이 더 위협적으로 작용하면서 세컨볼 상황이나 세트피스에서도 알사드 쪽에 유리한 흐름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알사드는 전술 구조상 볼을 오래 소유하면서도 필요한 구간에서는 템포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팀이고 무이카의 박스 안 마무리 능력까지 감안하면 골 기대값은 자연스럽게 알사드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반대로 알알리는 다부르의 피니시와 카르타비아의 킥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 패턴이 읽히는 순간 공격 옵션이 제한된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이런 구도를 종합하면 경기 초반에는 알알리가 라인을 단단히 묶어 두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알사드의 점유와 스위칭 패턴이 수비 블록을 조금씩 갉아먹는 흐름이 유력하다. 결국 인버티드 풀백이 만들어내는 중앙 숫자 5위와 아피프의 창의적인 움직임, 그리고 무이카의 마무리가 어느 시점에는 스코어 보드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여기에 사이스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제공권까지 더해줄 수 있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알사드가 다양한 루트로 득점을 노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다. 핵심 포인트. 알사드는 인버티드 풀백이 미드필드 숫자를 늘리며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아피프와 무이카를 중심으로 파이널 서드를 다각도로 공략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알알리 샤바브드는 4-5-1로 블록을 좁히며 버티는 운영을 선호하지만
에자톨라이에게 수비 빌드업 부담이 과도하게 쏠리면 전진 패스와 전환 속도가 떨어지는 약점이 드러난다. 미드필드 숫자 싸움, 템포 조절 능력, 세컨볼과 세트피스에서의 디테일까지 종합하면 전반 후반을 통틀어 점유와 위협지수 모두 알사드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인버티드 풀백의 숫자 5위와 이선의 창의성이 동시에 터지는 구조를 감안하면 이 경기는 알사드가 흐름을 틀어지고 승부를 가져갈 타이밍이다. 7.12-24 네이션스컵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이번 경기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나이지리아의 측면 아이솔레이션 전술을 탄자니아 수비가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느냐다. 나이지리아는 전개 초반부터 오시멘, 추쿠에제, 이워비를 중심으로 오른쪽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의 인원을 집중시키며 상대 수비 라인을 한쪽으로 끌어당기는 패턴을 집요하게 반복한다. 그래서 탄자니아 수비진이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몰리기 시작하면 나이지리아는 준비된 패턴대로 곧바로 왼쪽의 루크먼에게 방향 전환 패스를 연결하며 공격의 중점을 한 번에 바꾸려 한다. 루크먼은 농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아이솔레이션 전술의 핵심 옵션처럼 1대1 상황만 만들어지면 개인 기량으로 풀백을 떼어내고 안쪽으로 파고들며 슈팅 각도를 만드는데 매우 능숙하다. 이 장면에서 오시멘은 박스 안에서 수비 두세 명을 끌고 다니며 세컨 상황을 준비하기 때문에 루크먼의 슈팅 이후 흘러나오는 공에도 나이지리아가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탄자니아는 4-4-2 블록을 유지하며 중앙을 촘촘하게 막는데 강점을 보이지만 측면 전환 속도가 느리고 라인 이동 폭이 좁아 넓은 공간을 반복적으로 내줄 위험이 크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탄자니아 풀백들의 체력 부담이 누적되면서 태클 타이밍이 반박자씩 늦어질 수 있고 이는 곧 박스 근처 프리킥이나 코너킥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 입장에서는 아이솔레이션 구조만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조급해할 이유가 크지 않고 흐름을 길게 가져가면서도 꾸준히 득점 찬스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구도다. 이워비가 중원과 측면 사이에서 연결 고리를 잘 잡아준다면 나이지리아의 4-3-3은 공격 시 라인 간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역습 대비 또한 크게 무너지지 않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에 탄자니아는 라인을 과감하게 끌어올리기에는 뒷공간 리스크가 부담스럽고 너무 내리면 루크먼과 오시멘, 추쿠에제에게 지속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허용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자니아가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은 역습 상황에서의 한 방과 세트피스 타이밍이지만 전체적인 공격 볼륨과 패턴의 다양성에서 나이지리아에 비해 선택지가 좁은 편이다. 또한 홈팀 나이지리아는 초반부터 경기 템포를 끌어올리며 분위기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고 관중의 응원 속에서 상대를 점점 더 자기 진영 깊숙이 몰아넣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 때문에 경기 시간이 지날수록 탄자니아는 측면 커버와 박스 안 경합에서 동시에 밀리기 쉬운 구조에 놓이게 되고 작은 실수 하나가 곧바로 실점으로 연결될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나이지리아의 측면 아이솔레이션과 박스 장악력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에 따라 스코어 차이만 달라질 뿐 흐름 자체는 홈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은 승부다. 아이솔레이션 패턴이 전반부터 매끄럽게 작동한다면 나이지리아는 최소 한 골 이상을 기대할 수 있고 경기 운영에 여유가 생기면 추가골까지 노릴 수 있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진다. 핵심 포인트. 홈팀 나이지리아는 오른쪽 오버로드와 왼쪽 루크먼 아이솔레이션을 결합해 상대 수비를 한쪽으로 끌어당긴 뒤 개인 기량으로 마무리하는 명확한 공격 공식을 갖추고 있다. 오시멘, 추쿠에제, 이워비가 만들어내는 공간 창출과 전방 압박, 그리고 루크먼의 1대1 돌파가 맞물리면 탄자니아 수비는 90분 동안 측면과 박스 주변 압박을 동시에 버티기 어렵다. 탄자니아는 4-4-2 블록 수비와 역습이라는 단순한 구조에 의존하고 있어 사이드 체인지 대응과 세컨 상황에서 밀리는 만큼 전술 완성도와 공격 패턴 다양성에서 나이지리아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흐름이다. 측면 아이솔레이션과 박스 장악력, 전술 완성도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나이지리아가 잡아야 할 경기이자 흐름을 끊어낼 타이밍이다. 8.12-24 AFC 챔피언스리그 알-이티하드 나사프 카르시. 이번 경기는 알-이티하드가 스스로 해볼 만하다고 판단하는 상대를 만났을 때 어떤 얼굴을 보여주는지 그 전형적인 장면이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큰 매치업이다. 알-이티하드는 초반부터 라인을 과감하게 끌어올리며 2선과 3선까지 함께 올라가 상대 빌드업의 첫 패스를 강하게 물어뜯는 전방 압박 패턴을 분명하게 가져갈 것이다. 알-셰흐리는 전방에서 압박의 출발점이 되어 수비수와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동시에 압박을 걸고 공을 따냈을 때는 본인이 직접 슈팅을 가져가거나 이선에 내려와 연계를 풀어주는 역할을 병행할 전망이다. 베르그비는 압박 후 전환 상황에서 측면의 스페이스를 공격하는 핵심 무기로 볼을 잡는 즉시 드리블과 컷인을 통해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수비를 정면으로 흔들려 할 가능성이 크다. 아우아르는 압박 성공 지점 근처에서 공을 파다 한번 접어놓은 뒤
타이밍을 조절해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동료에게 스루 패스를 투입하는 그림을 선호하기 때문에 압박 성공과 동시에 찬스가 바로 연결되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반면 나사프 카르시는 쓰리백과 골키퍼를 활용한 후방 빌드업으로 압박을 풀어보려 하겠지만 첫 터치와 첫 패스에서 주도권을 빼앗기는 순간 곧바로 자기 진영 깊숙이까지 몰리는 전개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쓰리백 앞에 위치한 중원 라인은 폭이 넓게 벌어진 상태에서 압박을 받아야 해. 한번 측면으로 볼이 빠지면 다시 안쪽을 정리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이 사이에 이티하드 이성과 측면 자원이 하프 스페이스를 찌르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게다가 윙백들이 위로 올라갔다가 공을 잃는 순간 나사프 카르시는 측면에서 넓은 공간을 내주는 패턴이 반복되기 쉽고 이는 곧 역습과 2차 공격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된다. 이티하드는 이런 상황에서 베르그빈과 이선 자원들을 활용해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공략하며 박스 안에서는 셰흐리가 수비 사이 공간을 파고들며 마무리를 시도하는 구조가 그려진다. 그리고 교체 카드 싸움에서도 이티하드는 후반에 투입할 수 있는 공격 자원이 여유있게 준비되어 있어 경기 막판까지 압박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옵션을 계속 주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사프 카르시는 후반으로 갈수록 쓰리백과 윙백 라인의 발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이 타이밍에 이티하드가 측면에서 속도를 더 끌어올리면 파울과 경고, 세트피스 허용까지 동반되는 흐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방에서 세란과 우투반조가 역습을 노리더라도 팀 전체 라인이 뒤에 박혀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실제로 상대 박스 근처까지 올라가는 장면은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경기 전체를 놓고 보면 나사프 카르시는 버티는 시간을 늘리는 것 외에 선택지가 제한적인 반면 이티하드는 초반부터 끝까지 압박 강도와 교체 카드를 조합해 다양한 방식으로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입장이다. 결국 전방 압박의 완성도, 교체 카드의 깊이, 그리고 빌드업 압박에 대한 내성 차이가 이 경기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이 될 것이고 흐름 자체는 이티하드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이티하드는 강도가 높은 전방 압박과 빠른 박스 침투 패턴을 완전히 몸에 익힌 팀이라 빌드업의 약점을 보이는 상대로 갈수록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나사프 카르시는 쓰리백과 윙백 구성이 장점이면서도 강한 압박을 받을 때 첫 패스와 복귀 속도가 느려져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 큰 부담이 쌓이는 구조다. 교체 카드의 폭과 후반 압박 유지력까지 감안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티하드 쪽 득점 기대값이 높아지는 흐름으로 경기 양상이 흘러갈 공산이 크다. 전방 압박 완성도와 교체 자원의 깊이, 빌드업 내성까지 모두 고려하면 이 경기는 이티하드가 끊어야 할 타이밍에 가까운 승부다. 9.12-24 네이션스컵 튀니지 우간다. 이번 매치는 구조적으로만 놓고 봐도 튀니지의 장점과 우간다의 약점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성 구도에 가깝다. 튀니지는 사드와 풀백이 측면 터치라인을 타고 내려가며 콤팩트한 원투 패스를 주고받고 그 과정에서 상대 풀백을 끌어낸 뒤 바로 옆 공간인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공격 루트를 즐겨 사용한다. 이때 마스투리는 골문 앞에서 수비 라인 사이에 머물다가 낮은 크로스와 컷백 타이밍에 맞춰 니어 포스트나 파사이드로 빠르게 움직이며 메브리는 박스 앞에서 세컨 찬스를 노리면서 이선 슈팅까지 준비한다. 반면 우간다는 측면 수비 조직과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느슨해 이런 패턴에 가장 취약한 형태를 보여온 팀이다. 풀백이 앞으로 끌려나가는 순간 윙어와의 간격이 벌어지고 안쪽 커버가 늦어지면서 컷백 상황에서 노마크 슈터를 허용하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그래서 튀니지 입장에서는 굳이 중앙 빌드업을 길게 끌고 갈 필요 없이 측면에서 2대1 원투 패턴을 반복해 우간다의 구조적 약점을 직접 찌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접근이 된다. 우간다는 오켈로와 샘무가비를 축으로 역습 한 방을 노리겠지만 공격 전환 과정에서 풀백 라인이 함께 전진하면 뒤쪽 하프 스페이스와 사이드 채널이 동시에 열릴 위험이 커진다. 그 순간 메브리가 전방 압박과 역습 전환에서 에너지를 끌어올려 인터셉트에 성공한다면 튀니지는 곧바로 박스 근처까지 볼을 옮겨 짧은 시간 안에 유효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세트피스 측면에서도 튀니지는 킥 퀄리티와 세컨볼 집중력이 좋아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한두 번만 정확하게 맞아도 경기 흐름을 자기 쪽으로 확실히 끌고 올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갖고 있다. 반대로 우간다는 세트피스 수비 시 마킹 전환과 공간 수비가 깔끔하지 않아 스크린에 걸리거나 두 번째 볼을 어설프게 걷어내다가 다시 실점 위기를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전반에는 우간다가 활동량과 직선적인 역습으로 한두 번 튀니지 수비를 위협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트피스 디테일과 수비 조직 완성도, 라인 유지 능력에서의 격차가 서서히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무더운 환경까지 겹치면 라인 간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블록을 반복해서 재정렬할 수 있는 쪽이 후반으로 갈수록 유리한데 이 부분에서는 튀니지 쪽에 더 손을 들어줄 수 있다.
종합하면 이 경기는 튀니지가 측면 원투 패턴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 그리고 세트피스를 앞세워 꾸준히 찬스를 만드는 쪽이고, 우간다는 간헐적인 역습과 전진 패스로 맞받아치는 양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전술적인 밸런스와 디테일, 그리고 세부 조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쪽이 튀니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승부 기대값은 자연스럽게 튀니지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핵심 포인트. 튀니지는 윙포워드와 풀백의 콤팩트한 원투 패스를 통해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반복적으로 파고들며 마스투리와 매브리의 움직임까지 겹쳐 박스 안 슈팅 볼륨을 꾸준히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우간다는 측면 수비 조직과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느슨해 2대1 패턴과 컷백 상황에서 라인 붕괴와 실점 위기를 자주 허용하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세트피스 킥 퀄리티와 세컨볼 집중력, 후반 체력 관리와 수비 블록 유지력까지 감안하면 디테일에서 튀니지가 한 수 위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측면 하프 스페이스 상성과 세트피스 디테일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튀니지가 흐름을 잡고 가야 하는 승부처다. 10.12-24 잉글랜드 캐피털 원컵 아스널 크리스탈 팰리스. 이 경기는 아스날의 높은 수비 라인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스프린트 위주 역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림이 예상된다. 아스날은 요케레스를 중심으로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걸고 사카의 폭 넓은 움직임과 에제의 하프 스페이스 장악으로 상대 수비를 박스 근처까지 몰아붙이려 할 것이다. 때문에 전반 초반에는 점유율과 슈팅 수치에서 아스날이 앞서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높은 수비 라인을 꾸준히 유지하는 아스날 특성상 볼을 잃은 직후 수비 뒷공간이 그대로 열리는 장면이 나오기 쉽고, 이는 곧 예레미 피노의 라인 브레이킹과 직결된다. 발 빠른 예레미 피노는 오프사이드 라인 근처에서 출발 타이밍을 잘 잡는 유형이라 오프사이드 트랩을 간발의 차이로 빠져나오는 움직임을 반복하며 수비 집중력을 갉아먹을 것이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VAR을 돌려야 할 정도로 애매한 장면이 나올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결국 주심이 골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여지도 충분하다. 그만큼 아스날 수비진은 하이라인 뒤쪽 넓은 지역을 커버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고 센터백과 풀백의 협력 수비가 무너지는 순간 곧바로 실점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수비 조직적인 문제는 전술적으로 방향성을 유지한 채로 하루아침에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판 승부에서는 상대 역습 한 방에 경기가 기울어질 위험이 크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마테타에게 전방 기점을 맡기고 예레미 피노가 그 뒷공간을 파고들며 휴즈가 중원에서 단순하지만 효율적인 전환 패스로 두 선수를 이어주는 구조로 맞불을 놓을 것이다. 또한 3-4-3 구조 특성상 수비 숫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윙백이 전환 타이밍을 보며 올라오기 때문에 블록 자체는 유지하면서도 한 번의 롱 패스나 직선 패스로 아스날 하이 라인을 찌를 수 있다. 반면 아스날 입장에서는 홈에서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점유와 공격 템포를 유지하려다 수비 뒷공간을 반복해서 열어줄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날의 전방 화력이 완전히 침묵할 팀은 아니기 때문에 요케레스와 사카의 콤비 플레이로 최소 한두 번은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공산도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아스날의 공격 템포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역습 효율 사이에서 누가 상대 약점을 더 정확하게 찌르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승부라고 볼 수 있다. 전체적인 그림을 합쳐보면 하이라인 뒤 공간이라는 구조적인 약점을 안고 경기하는 아스날보다 그 공간을 노릴 수 있는 빠른 스프린터와 전환 루트를 보유한 크리스탈 팰리스 쪽이 역배당 대비 기대값이 더 높다. 핵심 포인트. 아스날은 요케레스 사카에제로 이어지는 전방위선 라인이 점유와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지만 하이라인 유지 탓에 수비 뒷공간이 넓게 열리는 구조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마테타의 버티는 힘과 예레미 피노의 라인 브레이킹, 휴즈의 간결한 전환 패스를 통해 하이라인 뒤 공간을 정교하게 찌를 수 있는 역습 패턴을 갖추고 있다. 수비 조직 문제는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단판 승부에서는 오히려 팰리스의 전환 속도와 침투 타이밍이 역배 승리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하이라인 뒤 공간과 발 빠른 스프린터의 조합을 감안하면 이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역습이 스코어를 뒤집을 타이밍을 노려볼 만한 승부다. 스포츠 분석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료와 팁을 무료로 공유해드리오니 함께 적중률을 올려봅시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